안녕하십니까. 잘 보셨나봐요. 잘 보셨으니까, 지금 제가 들어오든 말든 별 신경 쓰지도 않고, 문제가 어떻던가요?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문제는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20에서 한 22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아야 돼요. 약간 뭐 어려운 난이도가 높긴 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소에 부동산 관리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1번에 5번 지문 같이 인력 관리가 법적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인력 관리를 법적 관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과연 법적 관리예요? 지금 별로 동의를 안 하는 듯한 표정들인데. 다음에 뭘 찾으시나요? 획지라는 거, 필지, 획지 이렇게 구별할 때 획지는 법적 개념이요, 경제적 개념이요. 경제적 개념인데 법적 개념으로서 분류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3번은 뭐 부동산 특성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리고 4번은 뭐 중요도가 좀 낮아요. 그리고 5번은 난이도가 좀 높고요. 그럼 이런 거 빼고, 근데 이제 6번은 약간은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6번은 워낙에 평소에 제가 뭐 대갑이 보갑안 많이 강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이 혹시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7번은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읽어서 그냥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나요? 이거 표를 이렇게 보면 이게 공급량이 전혀 변함이 없잖아요.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공급량이 전혀 변함이 없으면은 그거는 완전 비탄력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8번, 9번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10번에 수탄수 공탄발은 굉장히 많이 했던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12번은 이거는 그냥 바로 몇 초 만에 풀고 넘어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13번에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료 규제는 워낙에 많이 강조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앞에 지문들이 좀 어렵긴 한데요. 정답 지문이 조세 귀책에 대한 거예요. 정답 지문. 그러니까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 하죠.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누가 덜 부담하는 거예요? 수요자가 덜 부담하고요.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덜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문장이 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내용인 것은 이런 것들은 맞춰야 되는 거죠. 이거 워낙 평소에 많이 강조를 했던 것이니까. 다음에 16번은 계산 문제라고 그렇다 치더라도요. 17번은 이게 위험은 측정할 때 뭘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게 평균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다음에 20번, 19번은 뭐 합해시험 같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사실 이거 19번 정도는 이제는 좀 맞출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근데 이제 20번은 19는 그렇다 치더라도 20번은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감자 소개 했잖아요. 감자 소개. 이 정도는 또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2번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이긴 한데 워낙 쉬운 계산 문제예요. 22번은. 그래서 이 정도는 또 맞춰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26번이죠. 그러니까 26번은 앞에 있는 지문들이 좀 어렵기는 해도 마지막 지문을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제 저 2차 금융기관 할 때마다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해서 SPC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27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이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처분이 제한되죠. 처분 제한 규정이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한테만 예외죠. 적용이 안 되잖아요. 다음에 28번 하고요.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높으며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가 신속한 것은 이거는 자가관리죠.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그리고 30번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 민간 개발 방식 있죠. 자, 이 정도의 문제는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그 다른 거 이제 쉽게는 한데 중요도가 낮아서 패스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다음에 34번, 35번, 이 정도는 맞춰야 되죠. 34번은 이거 여러 번 했잖아요. 4P에 대해서. 그리고 35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용어의 뜻을 묻는 거죠. 무슨 평가 할 때 그런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36번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거 이 정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7번 지역 분석의 대상에 대해서 묻는 거죠. 이 정도는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38번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비교하는 것도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평소에 수업을 많이 했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체크한 게 한 20개, 21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것은 이제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제 다른 것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낮은 걸 이제 패스한 게 있어요. 그 난이도가 낮은데 중요도도 함께 낮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이 출제가 될 때요. 그 난이도가 낮으면서 어쩌다 출제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출제되면서 난이도가 낮은 거는 사실 별로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문제 풀 때 그때 보면 이게 뭐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잘 못 보던 건데 또 난이도가 높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바로 패스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얼토당토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될 수 있어요, 시험에. 그런 거 가지고는 뭐 승부를 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런 문제 나왔네 하고 그냥 바로 패스를 하면 돼.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쉽게 느껴지는 거는 제가 평소에 어쩌다 출제되는 거를 별로 출제를 안 하는 편이에요, 저는. 왜냐하면은 왜 그런 이제 출제를 그렇게 안 하는가 하면은 어차피 제가 판단하기에 이게 난이도 높고 막 이런 것들이 실전에 출제될 가능성도 높지 않거든요. 실전에 그 난이도 높은 게 어떤 게 출제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모의고사에 그런 거를 출제를 해봤더니만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난이도 높은데. 이런 거 처음 봤네. 이런 거 뭘까?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거를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건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어려운 거 틀렸으니까 그거 틀린 거 알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난이도 높은 거를 잘 다루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낮은 어쩌다 출제되는 거를 잘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여기서 다른 거 말고도 다른 모의고사 이렇게 보면은 난이도 높은 게 나오잖아요, 가끔. 그 난이도 높은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늘 우리가 공부하던 중요하다고 했는 것에서 승부를 걸어야지 그런 것들은 출제 가능성도 별로 높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심지어는 어떤 그걸 받는가 하면 한 10년쯤 전이에요. 특정 교수가 시험 이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간다 라는 이제 얼토당토하는 정보를 듣고 설령 그 사람이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있는 거를 막 발췌를 해서 특강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게.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못 들으라고 듣지 마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 같은 이제 이 강사 입장이고 내가 그런 말을 해버리면 금방 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듣지 마라고 했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완곡하게 어느 정도 되신 분들만 가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이 되신 분들만 가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굉장히 좀 모호한 얘기죠. 어느 정도 됐는지 안 됐는지 스스로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누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다 이러면 굉장히 거기에 이제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험 직전이 되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거의 출제가 안 되죠, 당연히. 설령 그 사람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기가 쓴 책에 있는 걸 내버리면 그거는 바로 문제가 생기죠. 출제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거의 안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그 정도는 그 사람 책에서도 나오고 또 다른 사람 책에서도 나오고 이런 객관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 특강 자료만 딥다 본 거예요. 안 된 거죠. 중요한 걸 봐야 되는 상황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강의를 그 이듬해도 또 하더라고. 결국은 이제 더 이상은 안 하더라고. 자기도 이제 더 이상 별로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출제 가능성이 더 이상의 특강을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자기가 그렇게 특강을 했으면은 그게 상당히 많이 나와야 이게 신뢰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그런 이제 정보는 들어오죠. 뭐 이렇게 다 이제 부동산학과 교수들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무슨 연구원이 들어가고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특정 사람의 교재를 많이 본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안 통하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주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 것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항상 기출문제를 근거로 해서 모든 교재가 만들어지고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지금 막막할 때는 오히려 기출문제를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고 좀 자신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좀 틀리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면은 그때는 그 부분의 기출문제를 보고 그 부분을 이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중요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렇게 해야 성공하지. 안 그러면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기출문제에서 뭐가 많이 출제됐는지 확인하고 그것 위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시험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저도 기출문제를 볼 겁니다. 저도. 그리고 기출문제를 봐요. 기출문제를 보고, 그리고 그 일일 특강 자료들이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하루씩 하는 특강 자료 있죠. 그 안에 중요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중요한 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그게 이제 이 압축 요약된 자료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는 뭐 더 이상의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건데 항상 기출문제가 나침반입니다. 아무튼 괜찮은 자료 있으면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늘 그래요. 늘 항상 시험은 기출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자 이제 각설하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죠. 복합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합 개념 하면은 법경기잖아요. 그래서 1번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는 법적, 물리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있으며 그중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핵심을 이룹니다. 가장 중요하죠. 물론 법적 타당성도 있고 기술적 타당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땅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서 이제 개발하잖아요, 보통. 택지 조성 자체도 있지만, 근데 그때 건폐율이 얼마나 되는지, 용적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토지에다가 어떤 용도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죠. 그런 걸 따지는 거는 무슨 타당성이에요? 그거는 이제 법적 타당성을 따지는 거죠. 용도 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 건폐율, 용적 이런 거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집안이 안반이냐 연약 집안이냐에 따라서 또 이 공사하는 것이 또 달라지죠. 그런 것들은 기술적, 물리적 타당성 분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결국은 돈의 문제죠, 돈. 결국은 아무리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으면 그때는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GCC 타투 하잖아요. 타당성 분석이 있죠. 이 타당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라고요. 그래서 요 둘
두 단계로 이렇게 할 때는 위는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 아래는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죠. 이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타이틀로 내세우는 거죠. 여기는 이제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2단계고,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타이틀을 만들 때도 저렇게 타이틀을 만드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의 내용 연수에는 물리적, 경제적, 법적 내용 연수가 있으며, 자, 감정평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당연히 경제적 내용 연수예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란 부동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현상이나 활동을 이 기술법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물리적, 기술적, 공학적인 유형 측면과 법 경제적 측면인 무형 측면에서 고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5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속하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그랬죠. 획지는 인문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그렇죠? 근데 그게 법적 개념으로서의 분류에 해당한다? 여기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보통 틀린 지문을 만들 때 앞부분은 옳게 해놓고요, 뒷부분에서 이렇게 틀리게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질한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측량 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맹지는 도로에 접속한 면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맞죠? 다음에 건부지는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부지로서 지상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된 토지를 말한다. 맞죠? 다음에 공지란 건폐율 규제로 인해서 필지 중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이게 맞고요. 정답은 1번이었고, 다음에 3번은 이제 파생현상,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인데요. 근데 이제 요거는 오늘은 좀 쉽죠. 왜냐하면 워낙 평소에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어서, 그 외부 효과 관련된 토지의 자연적 특성 하면은 뭐하고 뭐가 있어요? 부동성하고 인접성이 있으니까 1, 2, 3, 4번이 다 해당 사항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최유효 이용과 관련된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또 잘못 판단해서 부중성으로 가면 안 되죠. 4번으로 가야 되죠. 인문적 특성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틀리면 이제 억울한 겁니다. 이런 거 틀려서 한 개 차이로 안 됐다. 그러면은 정말 속 터지겠죠. 제 와이프가 2년 전에 그렇게 해서 한 개 차이로 안 됐어요. 문제를 잘못 읽은 거예요. 세법에서 문제를 잘못 읽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옳은 것은 해야 되는데 틀린 것은 이렇게 읽는다거나. 그래서 한 개 차이로 안 됐으니까 작년 1년간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일하고 와서 매일매일 1시간, 2시간씩 시간 짬내서 공부해야 되죠. 주말에 또 공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한계가 1년 내도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일단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죠. 물론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생각을 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주 나들이를 안 해도 되니까 아무튼 한계, 요런 두 개, 요 한 개 차이로 안 됐을 때가 이제 가장 좀 안타까운데, 더군다나 그게 실수로 안 됐다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4번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해당하는 거죠.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자, 요거는 사실 중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출제가 되면은 11년 만에 출제되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공간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번에 지하권에는 지하수에 관한 권리, 지하 매장 광물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지하 매장 광물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죠?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인정해주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지하철을 뚫잖아요. 지하철을 뚫을 때 사유지 밑으로는 못 지나가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놓여져 있는 지상의 도로 있죠.
도로만 따라가야 돼, 도로만. 이런 나라도 있어요. 도로. 아니면 아예 그 사람 땅을 사야 돼, 그냥. 뭐 이런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그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하 매장 광물에 대해서 이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다음에 입체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기술적 개념이긴 하나 법률적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자, 요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복합 개념에 따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파악을 할 때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할 때는 복합 개념에 따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도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시험에 그렇게 이미 출제가 됐고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구분지상권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중공간에 대해서 공중권과 관련된 개념, 그다음에 지하권과 관련된 개념. 자, 여기는 이제 TDR 같은 거 있죠.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 이런 것들은 공중공간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위로 더 올려서 짓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우리 용적률 계산할 때 지하에 대해서는 용적률 따지나요? 지하에 대해서는 용적률 안 따지죠. 이 위로만 따지잖아요. 이 지상에서 위로만. 그러니까 이것도 공중권과 관련되는 내용들이에요. 지하권과 관련된 개념은 이제 한계심도 같은 거예요. 지하철을 뚫을 때 개인의 토지를 밑을 지나갈 때는 개인의 그 토지 그 지표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밑으로 지나가면은 이제 뭐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느냐, 그 기준을 나타내는 게 한계심도예요. 근데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최고 깊은 게 40m예요. 가장 깊은 게. 이게 중심 상업지역은 이제 40m. 뭐 그리고 뭐 주택지 같은 데, 농지 같은 데는 뭐 20m 이런 식으로 달라요. 자,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걸까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걸까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이게 우리 민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민법 212조. 민법 212조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는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국회에서 만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규정이 있어요. 법률. 민법 212조 이렇게 법률이죠. 국민이 구속을 받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구속을 받게 돼 있어요.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이 명령이라든가 대통령령 같은 거.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만약에 법률을 어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은 이런 것을 보고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지 서울시에서 행정 편의상 설정해 놓은 거예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 이제는 이게 안 맞다, 옛날에는 맞았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이게 토지를 굉장히 상하로 많이 이용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거 벌써 몇십 년 전에 설정해 놓은 이거는 아닐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당한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당한 이익이라는 것은 그때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이 법이 1960년부터 시작됐거든요. 1960년 전에도 법조문은 이랬어요. 지금도 법조문은 이래요. 근데 1960년 당시는 이 정도 인정하지 않아도 관계없었겠죠. 근데 그게 시대나 장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깊이를 정해놓은 것은 없어요.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제 서울시에서 그래도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은 게 한계 심도라는 거예요. 근데 구분지상권은 지하권과도 관련되고
공중권과도 관련돼요. 다 관련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구분지상권은. 그러니까 토지의 상하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서 지상권을 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양쪽 다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구분지상권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물을 경작하거나 지표수를 이용하는 등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수평적 공간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하죠. 자, 그 중에서도 용수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물의 이용권. 요거는 유역주의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선용주의라는 게 있죠. 유역주의는 이제 물이 흐르는 그 주변 지역, 물이 흐르는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게 유역주의예요. 근데 선용주의는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이용한 사람이 충분히 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이 사용하는 게 선용주의예요. 이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습윤 지역은 어떻습니까? 습윤 지역은 이런 유역주의의 입장에 있는 편이고요. 건조 지역은 이렇게 선용주의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물이 흔한 편이죠. 많은 편이죠. 그래서 식당에서도 물은 공짜 아닌가요? 그잖아요. 물은 다 공짜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물을 다 사 먹어야죠. 그러니까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다녀보면 아주 큰 차이가 특히 서양이죠. 이 동남아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거기 가면은 일단 물도 사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이 화장실이죠. 화장실. 화장실은 이제 유료 화장실 중간중간 있고요. 화장실 자체가 별로 없죠. 걔네들은 공중 화장실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볼일 보려고 일부러 카페 가서 이렇게 마신 적도 있어요. 커피 마시면서 이제 거기서 볼일 보는 거죠. 일부러. 아니면은 유료 화장실을 찾아야 되는데 유료 화장실도 드물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 파리의 무슨 성당이죠? 그 유명한 성당 있잖아요. 노틀담인가? 근데 아무튼 거기 갔는데 화장실이 이제 급한 거죠. 볼 일이. 근데 보니까 광장 저편에 저게 있긴 있더라고요. 유료 화장실이. 근데 유료 화장실 안 가고 이제 어차피 커피 한잔 한다고 이제 바로 이제 카페 옆에 들어가서 거기서 볼일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게 불편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요. 화장실이 아주 그냥 편리하게 갈 수 있다는 거.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지하철 하나가 이 티켓 끊어가서 어디든 다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대신 이제 요금은 조금 다르지만. 그리고 또 놀라는 것 중에요. 지하철이 어디 오고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 전역에 오고 있다, 전역에 오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게 걔네들은 그게 안 돼 있나 봐요. 우리는 돼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아무튼 여러 가지 놀라는 거래요. 그리고 식당에 반찬 무한 리필. 반찬 무한 리필. 걔네들은 한 접시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뭐 메뉴가 있으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물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선용주의, 유역주의 이런 게 있고요. 다음에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 하면서 공중공간도 획지로 분할하여 임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 공중권과 관련해서 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이 되는데 조망권이 뭐예요? 앞을 볼 수 있는 이게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일조권, 햇볕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개인의 권리로 인정을 해주는 추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적 공중권이라고 그래요. 사적 공중권. 그리고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항공기가 통행한다거나 이런 거는 공적 공중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해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5번의 경우는 자, 이 5번은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은 게 들어가 있기는 해요. 이게 이제 탄력성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 내용이죠. 우리 탄력성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탄력성을 정리를 한다면
탄력성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수량 변화의 크기라고 했죠.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탄력성의 종류는요, 종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있잖아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는 거고,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대해서 수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지금 어떤 다른 그 대체 관계거나 또는 보완 관계는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격 탄력성은 항상 이게 수량이 가격과 수량이 항상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요. 분수꼴로 나타낼 때.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표시하기는 양수로 표시를 하죠. 근데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은 양수, 음수 모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늘 주의를 해야 돼요. 제가 따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무슨 재예요? 이렇게 묻지 않아도 소득 탄력성이 0.3이다. 이러면 벌써 뭐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정상재가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교차 탄력성이 0.2다. 그러면 이거는 대체적 생각이 나야 돼요. 묻지 않아도. 그래야 문제 풀 때 이제 수월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이제 종류하고요. 그다음에 탄력성의 응용이죠. 그러니까 요 말들만 보고도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연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세 갈래. 요 응용에서도 마찬가지 한 세 갈래 정도 돼요. 이게 탄력성과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게 지금 오늘 5번 문제예요. 탄력성과 그래프. 그다음에 탄력성과 이 판매 수입 또는 총수입, 임대료 수입하는 거 있죠. 요거는 뭘 생각해야 돼요?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어서 한 가운데가 단위 탄력적이고 그 위가 탄력 구간이고 그 아래가 비탄력 구간이죠. 탄력 구간일 때는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고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탄력성과 조세 기착이 조세 기착. 탄력성이 수탄이 더 크다. 공탄보다. 그럼 수탄이 더 크면은 수요자가 덜 부담. 공탄이 더 크다. 공급자가 덜 부담. 맞나요? 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다. 이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적이다. 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적이다. 또 사치제일수록 탄력적이다. 신수탄, 중공탄. 신규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죠. 부동산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공급보다는. 자, 이런 크기 결정 요인 있죠. 공급의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은 탄력적인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은 비탄력적이죠. 그것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수급 조절 곤란해. 공급 조절이 훨씬 더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게 부동산의 경우는 공급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그게 이제 크기 결정 요인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탄력성과 그래프. 그죠? 이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오른다, 내린다, 뭐 탄력적일수록 뭐 균형량이 더 증가한다, 덜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생각할 때 이제 헷갈리는 이유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따로따로 생각하면 덜 힘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제 이걸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수요 증가도 생각해야 되고 공급이 비탄력 이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균형 가격이 또는 그냥 가격이 더 상승한다. 이제 어려운 이유가 이제 이럴 때 얘는 일단 남겨놓고 요것만 먼저 생각하라고요.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상승해요? 그렇지 않아요? 상승하죠. 일단 요거는 이제 맞잖아요. 요거는 맞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생각하라고, 얘를.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상승 맞아요. 가격이 상승하는 덜인지 덜인지는 아직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체는 맞단 말이에요. 근데 비탄력적일수록 가팔라요? 완만해요? 가파르잖아요. 가파르면 가격 변화가 크잖아요. 그건 더가 맞는 말이죠. 이 비가더란 비가더. 이게 바로 비가더예요. 그죠? 그리고 탄력적일수록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완만하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은 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자, 1번. 지금 오늘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만 정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오늘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나왔지만 다른 걸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문제 아닌 다른 형태로 문제가 나와도 탄력성에서 그래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라는 게 이 문제만 딸랑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전에 요거 아닌 다른 형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아무튼 1번에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상승한다 맞잖아요. 자, 이 두 번째 볼게요.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상승한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만 먼저 보라 말이에요. 비탄력적일수록은 생각하지 말고 공급이 감소하면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 가격 상승은 일단 맞죠. 여기서 이미 틀린 지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가격이 올라는 가는데 이번에는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했잖아요.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다는 얘기잖아요. 가파르면 가격이 더 변하잖아요. 더 맞죠, 더. 맞나요? 가격이니까 더 맞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5번 먼저 볼게요. 4번에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했어요. 그 탄력적 균형량이 더 감소한다. 일단 탄력성을 보지 말고 수요가 감소하면은 균형량이 감소해요, 증가해요? 감소하잖아요.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량이 감소. 그 말 자체는 맞단 말이에요. 근데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했죠. 탄력적일수록은 완만해요, 가팔라요? 완만하면은 양이 많이 변해요, 적게 변해요? 많이 변하잖아요. 그럼 더 맞단 말이에요. 됐나요? 다음에 마지막 5번.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균형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균형량이 증가하죠. 균형량 증가 감소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했죠. 수요가 탄력적일수록은 완만한 거 아니에요. 완만하면 양이 많이 변해요, 적게 변해요? 많이 변하잖아요. 그럼 더 맞잖아요. 됐나요? 됐잖아요. 이렇게 이러면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지만 확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은 시간이 걸려도 확실한 게 더 당연히 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숙달을 시켜서 시간을 더 단축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3번 지문이 좀 어려운 지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커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 경제적 순손실이란 표현이나 자원 배분 왜곡이나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경제적 순손실. 이 경제학에서 말할 때는요, 이 시장 전체를 따져서 얘기를 해요. 개인의 어떤 효율성 이런 거보다는 경제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대형 할인 매장에 그 여러분들 포인트 이렇게 적립하는 거 늘 하시나요? 저는 그거 굉장히 안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대기 비용이 더 길다라고 봐요. 대기 비용. 그 포인트 적립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뭐 전화번호 이렇게 적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카드를 따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따로 줘야 되잖아요. 또는 뭐 어떤 때는 전화번호 적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 시간이 전체 대기 비용 시간으로 봤을 때 적립되는 것에 비해서 그는 굉장히 큰 낭비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000만 원 써야 10,000원 정도 될까나 말까나 해요. 1,000만 원에 10,000원 정도
이게 대부분 신용카드 쓰니까 현금 쓰면 조금 더 포인트가 더 많이 적립이 되죠. 근데 신용카드 쓰면은 포인트 적립이 얼마 안 돼. 1,000만 원에 한 2만 원? 뭐 그것도 뭐 돈이면 돈인데 그게 1년간 그 대기 비용을 하면 2만 원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훨씬 더 크죠. 자,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만의 대기 비용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대기 비용을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는 게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아무튼 제가 봤을 땐 이 모든 대형 할인 매장에서 하는 대부분의 이 하는 게 서로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손님을 뺏기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안 좋은 거죠. 어쨌든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땐 별로 효율성이 높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적 순손실이라든가 또는 자원, 배분, 왜곡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또는 효율성 상실, 사회적 후생 손실, 또는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 효율성 감소 이런 게 같은 맥락인데,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걸 이제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이거를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 사실은. 우리 시험에 이 표현이 딱 떴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험에 이 고급 경제학에서나 언급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등장해서 이런 것까지 출제를 하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지난번에 창문세 말씀드렸었죠.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창문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창문을 안 만들거나 만들더라도 조그맣게 만든다 그랬죠.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행동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죠. 이게 바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왜곡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곡이. 경제적 순손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는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바뀌는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왜곡은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정부가 세금을 매기든 아니면 뭐 임대료 규제를 하든 뭔가를 정책을 썼는데 사람들의 행동이 바뀐다는 것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곡이 나타나는데, 많이 바뀔수록 왜곡은 커지는 거고 적게 바뀔수록 왜곡은 적어요. 근데 수요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수량 변화가 작죠? 그러면 왜곡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완만할수록 수량 변화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왜곡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완만할수록 수량 변화가 어때요? 완만할수록 수량 변화가 커지죠. 수량 변화가 커질수록 뭐는 커지는 거예요? 왜곡은 커지는 거예요. 경제적 순손실은 커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문세를 말씀드린 거예요. 더 깊은 식으로, 더 깊은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오늘 수업 포기해야 돼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작아지는 거죠. 비탄력적일수록. 자, 그래서 자, 사실 이 15번의 요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15번에 2번, 3번 지문에 15번에 2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정배분 왜곡이 크다, 작다? 탄력적일수록 크다. 그러면 3번도 마찬가지.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정배분 왜곡이 크다. 됐나요?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적일수록 그만큼 수량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수량 변화가 커지는 것은 그만큼 왜곡이 커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됐죠?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좀 어려운 내용이죠, 이게. 근데 이거 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문학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어요. 시험에 여러 번 언급이 됐어요.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시면은
특정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건 왜 맞춰야 되는가 하면은, 워낙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약간은 이제 좀, 난이도는 약간은 이제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두 단계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 균형 가격이 어떤 걸 물었어요?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걸 물었죠.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수요가 감소하거나 하나는 공급이 증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찾으라 이 뜻이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거, 이 6번인가요? 그러면 반대로 질문할 수도 있죠.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를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것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1번 보세요. 해당 지역과 대체 관계인, 해당 지역이 지금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과 대체 관계 있는 다른 인근 주거 지역에, 저쪽 주거 지역이에요.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겼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를 찾겠어요? 지금 우리 있는 해당 지역을 찾겠죠. 그럼 여기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1번 수요 증가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예요. 그거 뭐예요? 보완재 가격 상승.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보완재 가격이 나왔으니까 보가 상승 해놓고 보가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수요는 감소. 요 놈이 수요 감소다 이 말이에요. 1번에서는 수요 증가였고 보가 상승 써놓고 보가 반이니까 이렇게 수요가 감소한다. 그럼 3번은 해당 지역 강력 범죄율이 하락해요. 강력 범죄율이 하락하면은 수요가 증가. 그 다음에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간 확충. 이것도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철거예요. 지금 그 대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대체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체 관계에 있는 오피스텔이 철거된 거죠. 그럼 거기에 입주했던 사람들 어딘가로 다른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수요가 증가인데 2번만 수요가 감소입니다. 워낙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보가 반, 대갑이. 그죠? 그러니까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가격이나 또는 재화 수요 이렇게 되어야 대가 또는 대수 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지역이잖아요. 대체 관계에 있는 오피스텔의 철거라 그랬잖아요. 가격이나 수요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다른 내용이니까. 다음에 7번의 경우는 7번은 이제 그 수요 및 공급표죠. 자, 여기서 1번에 현재 가격이 2만원 이래 보세요. 메뉴잖아요. 표 메뉴에. 가격이 2만원이면 수요량은 100이고 공급량은 80이니까 초과 수요가 20이잖아요. 그 다음에 현재 6만원이라면 초과 수요량이나 초과 공급이 없죠. 다 80, 80이니까.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이 6만원이라면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이 가격이 유지가 돼요. 왜? 균형 가격이니까.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만으로 볼 때 공급국수는 완전 탄력적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수직이에요. 수직. 가격과 관계없이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현재 가격이 18만원이라면 초과 공급량이 60이다. 맞죠? 지금 수요가 20이고 공급량이 80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8번의 계산 문제인데요. 여기 이제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은 0.4이고 소득 탄력성은 0.5이다. 아파트 임대료가 5% 상승하고 소득이 10% 증가하면 수요량은 얼마나 변하는가? 자, 지금 임대료와 소득 외에는 다른 변화가 없고, 자, 임대료하고 소득만 보는 거죠. 임대료 탄력성이 얼마라고요? 0.4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0.5.
온가요? 자, 그러면 지금 소득 탄력성이 0.5라는 거는 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정상제 생각해야 되는 정상제.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히?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득 탄력성이 나오면은 제가 묻지 않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나오면. 습관이 잘 안 돼 있죠. 예. 이 수학에서는 이 숫자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학을 응용해서 사용하는 다른 학문에서는 숫자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숫자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자꾸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임대료의 0.4배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뜻이고, 소득의 0.5배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임대료가 몇 퍼센트 변한다고요? 임대료가 5% 변한다고 돼 있죠. 소득은 10% 변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변화되는 그 크기만 계산한다면 뭐만 하면 되는 거고,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2%, 여기는 5%인데 그 다음은 방향이에요. 방향. 여기가 임대료가 올라가고 소득도 올라가죠. 자, 가격과는 항상 얘는 무슨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여기가 내려가면 이쪽은 올라가야 돼요. 항상 가격과 수요량은 이게 가격과 같은 겁니다. 이게. 근데 소득과 수요량은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다른 방향일 수도 있잖아요. 맞나요? 여기가 정상제면 같은 방향이고 열등제면 반대 방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면 정상제, 정상제면 같은 방향. 그래서 알아야 돼요.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늘 생각을 하고서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그 문제를 이제 그 문제 정답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예요. 화살표가 아래라는 뜻은. 이거는 플러스 5%죠. 그럼 마이너스 2%와 플러스 5%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거를 소득이 10% 감소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바꿔버리면 소득이 10% 감소한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5% 감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해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그럼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요 정도 문제를 푼다면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수요 공급에서 계산 문제는 70%가 해결이 돼요. 요거보다 다 쉽다 이 말이에요. 70%는. 요거보다 난이도 높은 게 3문제 정도 있어요. 최근 10년간 10문제 출제됐는데 그 10문제 중에 3문제만 요거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제 9번은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건데요. 요건 이제 표현이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정답이 돼서 그런데 1번이나 2번, 3번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 개념 자체를 묻는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같이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 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같이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하죠. 또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자료를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약성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맞죠? 이게 과거 정보 가지고는 이 보다 우수한 정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은 약성효율적 시장, 정상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가치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강성효율적 시장이라 하죠. 그 다음에 4번에 강성효율적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 있다가 아니고 패배시킬 수 없다예요. 자, 이게 뭔 뜻인가 하면은 시장하고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시장하고 투자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시장이 상대해야 되는 투자자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시장하고 싸우는 이 투자자는 여러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장이 이 투자자들 모두를 이기려면은 어떤 누구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어야 돼. 다 똑같은 이윤을 얻어야
시장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초과인을 얻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시장을 이긴 거거든요. 그랬을 때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켰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누구도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다 우수한 정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패배시킬 수가 없어요. 투자자가.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는 준강성까지의 효율적 시장이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강성효율적 시장은 있을 수가 없죠.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10번은 거미집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경우 했어요. 수탄과 공탄이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순환형이죠. 순환형. 수탄, 수공탄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금기 공급은 전기 가격에 의존한다. 즉 공급에 시차가 존재하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거미집 이론이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공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균형의 이동을 동태적으로 설명해요. 이거는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시간 흐름. 우리 수요 공급 모형 있죠. 수요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릴 때는 이거는 균형이 이동한다 할 때, 수요가 증가해서 균형이 이렇게 변한다 할 때 이 균형 이동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서 이렇게 간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근데 거미집 모형에서는 새로운 균형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지난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시간의 흐름을 반영을 하는 거죠. 또는 발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동태적 모형이다. 동태적 모형. 다음에 금기의 공급량은 금기에 모두 판매된다고 가정해야 돼요.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 저장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저장. 만약에 저장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많으면은 저장해 놨다가 모자랄 때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12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11번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는 거. 완전히 불완전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12번에 이것도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임대료 보조, 이거는 간접 개입이잖아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2번, 3번, 4번, 5번 우리 시험에서 직접 개입으로 이제 등장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출제 안 됐지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것도 뭐예요? 직접 개입이요.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직접 개입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지금 최저임금제도 시행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것도 무슨 개입이에요? 그것도 직접 개입. 가격을 손대는 것은 직접 개입입니다. 그리고 11번에 규모의 경제 있죠. 5번에. 규모의 경제는 이게 간접적으로 시장 실패와 관련이 돼요. 이게 규모의 경제는 뭐의 원인이에요? 독점의 원인, 독점의 원인. 그러니까 독점이 되게 해서 결국은 시장 실패와 관련이 돼요. 이건 뭐 별로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13번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